친구들 안녕. 저 반갑습니다. 오늘 역사 시간이 돌아왔어. 오늘은 선생님이 스튜디오가 아니라 집에서 강의를 촬영하게 됐습니다. 조금 어색하더라도 양해 부탁합니다. 목소리가 잘 나와야 될 텐데, 그지? 몇 번 테스트하고 하는 거긴 한데, 그래도 좀 불안하긴 합니다. 자, 오늘은 민족주의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우리가 그리스, 이탈리아, 그리고 독일의 이야기를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공부했던 게 프랑스 혁명, 그리고 나폴레옹으로 이제 끝이 났었어. 그리고 나폴레옹이 전 유럽에다가 이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들을 전파를 했고, 이제 이 시민혁명 이후에는 자유주의랑 민족주의가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다. 이렇게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국민국가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들이랑 연결이 되는데, 이 국민국가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총 4시간, 그냥 3시간 동안 배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4가지 주제로 빈체제, 자유주의 운동, 민족주의 운동,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의 상황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게 2개를 공부했었던 거고, 오늘은 민족주의 배우고 다음 시간에 아메리카 배우도록 합시다. 자, 앞에 배운 내용 좀 가볍게 복습하고 넘어가자면, 우리가 빈체제 같은 경우에는 자유주의랑 민족주의를 억압하는 보수주의 체제였다. 그러니까 유럽의 상황을 나폴레옹과 프랑스 혁명 이전의 상황으로 돌리자라고 하는 보수주의 체제가 빈체제였고, 그거에 대항해서 여러 혁명들이 일어났었지. 대표적으로 프랑스에서는 자유주의 혁명이 일어났는데 7월 혁명과 2월 혁명이 각각 일어났습니다. 7월 혁명의 결과 입헌군주제가 수립이 되었고 제한선거가 실시되었으며, 여기서 이게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자유를 더욱더 확대했던 공화정과 보통선거를 주장했던 2월 혁명이 나왔던 거지. 자, 프랑스는 자유주의 혁명을 했다면은 영국은 자유주의 개혁을 했었지. 자, 그래서 영국은 자유주의 운동, 점진적인 개혁이 키워드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차티스트 운동 우리가 기억을 할 겁니다. 자, 차티스트 운동이라 하면 뭐다?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도 선거권을 얻지 못했던 노동자들의 선거권 획득 운동이 차티스트 운동이었습니다. 바로 성공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티스트 운동이 영향을 주어서 이후에 점진적인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영국도 자유주의가 상당히 확대되는 결과를 갖고 올 수 있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자유주의 개혁 운동이 있었지. 뭐 농노 해방령 같은 것도 있었고. 하지만 알렉산드르 2세가 암살당하면서 자유주의 운동은 좀 실패로 돌아갔던 게 러시아의 상황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랑스, 영국, 러시아의 자유주의를 공부를 했었고, 오늘은 이제 민족주의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무슨 주의가 나오면은 이 중학생 여러분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의가 나왔을 때 크게 어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주의가 나오면은 그냥 그 주의 앞에 있는 단어를 제일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민족주의는 민족을 제일 좋아하는 거야. 자유주의는 자유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거고, 자본주의는 돈, 자본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민족주의란 뭐냐? 민족을 중요시하는 건데, 우리 민족이 만약에 다른 민족한테 식민지배를 당하고 있으면 민족을 독립시키고, 우리 민족이 분열되어 있으면 민족을 통일시키고, 민족의 힘이 약하다면 민족을 팽창시키는 거. 이것이 민족주의 되겠습니다. 쉽지? 자, 그래서 오늘은 1800년대 초반부에 유럽의 상황의 지도를 갖고 와서 여기서 총 3개의 국가를 공부할 겁니다. 자, 그리스, 그리고 이탈리아, 그리고 독일을 순서대로 공부를 해볼 예정입니다. 이 3개에서 어떻게 민족주의 운동이 일어났는지를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그리스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스의 독립운동 상황을 봅시다. 1800년대 초에 그리스가 있었던 이쪽 동네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냐면 바로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여러분들 아마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 나라의 종교는 알고 있을 거야. 맞아. 이슬람교를 믿는 친구들이지. 자, 이 이슬람교를 믿는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 그리스에서 1800년대 초에 민족주의 운동이 발발하기 시작하는 거지. 당연히 빈 체제 하에서는 이 민족주의 운동을 싫어했지. 빈 체제는 민족주의랑 자유주의를 억압하는 체제니까. 자, 그래서 그리스가 처음에 독립운동을 시작했을 때는 그런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게 되는 게 그리스의 독립운동에 호응하는 어떤 나라가 등장하기 시작해. 그 나라가 어디냐면 처음에 먼저 러시아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뭐 러시아 사람들이 너무 착해가지고 그리스를 단순히 도와준 건 아니고, 러시아는 끊임없이 남쪽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러시아는 북쪽의 추운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갖고 있는 북극 근처에 있는 항구들은 겨울이 되면 다 꽁꽁
꽁꽁 얼어. 그래서 겨울만 되면은 이 배를 운용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는 남쪽 지역에 따뜻한 지역에 있는 항구를 얻을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디? 이 바다. 흑해를 노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참고로 지금 러시아도 끊임없이 이 흑해 주변에서 정치적인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거랑 관련이 있는 거야. 이 흑해가 막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쪽을 통해서 지중해로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전략적 요충지라고 할 수 있지. 어찌되었든 러시아는 아래쪽에 있는 오스만 제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고 러시아가 만약에 오스만 제국을 물리치고 이 지역에서 막대한 장악력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러시아의 독주를 의미하게 되고 이것을 견딜 수 없었던 나라가 두 개 있었으니 바로 전통적인 유럽의 강대국이었던 영국과 프랑스였지. 결국에 러시아가 오스만에 개입하는 거를 영국과 프랑스도 자기들도 덩달아 개입하게 되면서 그리스의 독립운동에 이제 도움이 되게 되고 결국에 이런 상황에서 1829년에 그리스가 최초로 유럽에서는 독립하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스 독립운동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렵게 공부하지 말고 그냥 그리스는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았었다. 근데 독립했다. 이 정도로만 해놓으면은 뭐 중학교 수준에서는 뭐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이제 오늘 메인 중에 하나인 이탈리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815년에 유럽의 지도를 선생님이 갖고 왔어. 어때 지금? 다른 곳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그지? 뭐 영국, 프랑스, 에스파냐, 뭐 오스트리아, 러시아 이런 곳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문제가 뭐야? 우리가 볼 이 이탈리아 상당히 복잡하지, 그지? 그래서 이 이탈리아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탈리아에는 당시에 총 두 가지의 과제가 있었다라고 선생님은 이야기하고 싶어. 첫 번째 과제는 뭐냐? 이 분열된 국가를 하나로 통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과제.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탈리아의 북쪽에 거대한 세력을 누리고 있었던 나라가 있었어. 바로 오스트리아입니다. 이 거대한 세력을 갖고 끊임없이 이탈리아 쪽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했던 이 오스트리아에게 끊임없이 영향력을 이쪽으로 확대하려고 했던 오스트리아에게 대항해서 오스트리아의 간섭을 벗어나는 것. 이 두 가지가 이탈리아의 과제입니다. 그럼 이탈리아가 이 과제를 어떻게 수행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00년대까지도 여러 개의 나라로 분열되어 있었던 이탈리아. 이런 이탈리아의 이제 2월혁명, 프랑스의 2월혁명의 영향으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이 활발하게 시작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탈리아의 민족주의 운동을 이해하려면은 총 3명의 이탈리아 통일 영웅을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마치니, 카보우르, 가리발디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탈리아 통일의 3영웅이라고 부르고 구한 말에 단재 신채호 선생님께서는 이태리 건국 3걸전이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 당시에 이제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기려고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민족주의 정신을 기르는데 영향을 주는 책을 쓰기도 했었는데 거기 등장하는 이태리 건국의 3명의 영웅이 바로 마치니, 카보우르, 가리발디 되겠습니다. 이탈리아 통일은 총 4단계로 구성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마치니, 카보우르, 가리발디라고 하는 이름만 암기를 하더라도 이 4단계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 이탈리아에 처음에 자유주의의 물결이 왔다 그랬어. 그 자유주의의 물결을 처음으로 시작했던 사람이 바로 마치니 되겠습니다. 마치니는 젊었을 때 청년 이탈리아 당이라고 하는 그런 정당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기존에 있던 왕정을 타파하고 공화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탈리아의 정치적인 변화를 꾀하려고 했던 인물이야. 물론 그가 시도했던 많은 봉기들은 결과적으로 실패하지만 이탈리아 민족운동의 어떠한 시작, 바탕, 씨앗을 뿌린 사람 이렇게 마치니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탈리아 통일운동의 첫 단계는 마치니가 자유주의 운동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인 단계는 2단계부터 시작됩니다. 자, 2단계는 무엇이냐? 바로 사르데냐 왕국의 수상인 카보우르가 등장합니다. 이탈리아는 여러 개의 나라로 분열이 되어 있었는데 이 여러 개의 나라 중에 어떠한 나라를 중심으로 이탈리아가 통일에 성공했냐? 바로 사르데냐 왕국입니다. 여기 핑크 색깔로 되어 있는 곳이 사르데냐 왕국이야. 이렇게 땅이 떨어져 있지, 그지? 선생님 나라 이름이 왜 사르데냐인가요? 왜냐면은 이 섬 이름이 사르데냐 섬이기 때문에 사르데냐 왕국입니다. 자, 이 사르데냐 왕국의 수상이었던 카보우르는 북이탈리아 지역을 통일하게 됩니다. 자, 이 북이탈리아 지역을 통일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하느냐? 당시에 이 지역을 통일하기 위해서는 이 북이탈리아 지역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이 나라, 바로
오스트리아와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도에서 보다시피 사르디냐 왕국이 1대1로 오스트리아랑 싸우기에는 그 세력이 조금 약해.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프랑스를 꼬셔서 프랑스와 동맹을 맺고 오스트리아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일부 영토, 지금 보게 되면은 빨강 색깔 동그라미 친 땅이 1829년에는 사르디냐 왕국의 색깔이었지만 이제 1860년 오스트리아와의 전쟁 이후에는 오히려 프랑스의 색깔로 변화를 볼 수 있지. 이것처럼 프랑스에다가 일부 영토를 양도하기까지, 그러니까 땅을 떼어줬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프랑스와의 동맹을 성공시켰고 그 동맹으로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중북부 이탈리아 지역을 지금 통일한 것을 여러분들이 지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사르디냐 왕국의 수상 카보우르가 중북부 이탈리아를 통일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중북부를 통일했다면 이제 어디가 남았을까? 좋습니다. 남부가 남았겠지. 자, 그래서 남부는 뭐냐? 자, 3단계 드디어 등장하지. 가리발디가 등장해서 그가 의용군, 약간 의병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좋아. 그가 이끌었던 의용군인 붉은 셔츠단을 이끌고 남부 이탈리아를 내려가가지고 통일하게 되는 게 3단계 되겠습니다. 자, 그가 이끌었던 의용군의 이름이 붉은 셔츠단이야. 왜? 항상 붉은 셔츠를 입고 다녔기 때문이지. 가리발디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 통일하는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서 이탈리아 사람들이 정말 많이 존경하는 인물이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리발디 같은 건 이름을 꼭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리발디는 사르디냐 왕국에서 출발해가지고 시칠리아 섬부터 시작해서 남쪽에서부터 쭉쭉쭉쭉쭉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보게 되면은 시칠리아 섬을 점령하고 쭉 올라가는데 가리발디와 붉은 셔츠단이 진격하면은 싸우지 않고 막 사람들이 항복했다고 해. 그래서 그 영토가 지금 계속해서 넓어져가지고 마침내 남부 이탈리아를 완전히 통일하는데 성공한다. 대단하지 그의 능력이. 자, 이 가리발디가 그럼 이 남부 이탈리아를 다 통일하고 나서 사실 자기의 혼자만의 힘으로 여기다 통일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사실 가리발디가 이 남부 이탈리아의 뭐 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감히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을 거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리발디는 어떤 개인의 영광이나 뭐 그런 개인의 부귀영화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야. 그는 오직 이탈리아의 통일에만 관심이 있었어. 심지어 가리발디는 사실 자유주의자였던 마치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 옛날에 청년 이탈리아당에 가입한 적도 있을 정도로. 그래서 애초에 왕국을 별로 안 좋아해 가리발디는. 공화국을 더 선호하는데 왕국을 별로 안 좋아하는 가리발디임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탈리아가 통일된 나라를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점령했던 땅을 어떻게 한다? 다 사르디냐 왕국한테 그냥 통째로 바칩니다. 정말 통 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탈리아 사람들이 존경하는 거야. 가리발디가 이런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면 이탈리아의 통일이 훨씬 더 뒤로 미뤄졌겠지. 자, 4단계는 합체입니다. 북부의 카보우르, 남부의 가리발디가 점령한 땅이 하나로 합쳐지게 되고 이들이 점령하지 못했었던 뭐 베네치아나 교황령 같은 땅들 지금 빨간 색깔 해놓은 데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합쳐지면서 결국에 1870년에 이탈리아 통일이 완성됐다. 뭐 이 정도 여러분이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첫 번째 마치니가 민족운동의 씨앗을 뿌렸고 두 번째 사르디냐 왕국의 수상이었던 카보우르는 북쪽에서 내려왔으며 세 번째 붉은 셔츠단을 이끌었던 가리발디는 남쪽에서 올라왔고 네 번째 합체했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쉽지 이탈리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탈리아까지 했고 독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일의 통일운동 들어가기 전에 독일 상황을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독일 지역을 어디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할 필요가 있냐면 프랑크 왕국까지 가야 돼. 샤를마뉴. 그러니까 까롤루스 대제가 죽고 나서 그 아들들에게 프랑크 왕국을 동중서 프랑크로 나눠주잖아. 그중에 동프랑크 왕국이 이제 나중에 지금의 독일 지역인데 이게 신성 로마 제국으로 발전합니다. 여러분 신성 로마 제국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우리 옛날에 배웠던 막 카노사의 굴욕 이런 거 할 때 교황과 세력을 다투었던 황제 있잖아, 그지? 그 황제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의미하는 거. 그래서 명목상으로 이 독일 지역에 있는 신성 로마 제국은 이 유럽 전체에서 제일 센 나라인 거야. 명목상으로. 이름값으로는 제일 세. 신성 로마 제국이야. 그런데 실상은 이 지역이 그렇게 잘 나가지가 못했어. 왜냐면은 중세 이후에 작은 나라들로 계속 분열되어 있는 상태였어. 그래서 지도상으로는 여기가 다 신성 로마 제국이지만 이만큼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막 조그맣게 분열되어 있었던 거야. 그리고 황제의 힘도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막 로마의 황제 이런 느낌이 아니야.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무슨 별명이 있냐면은 신성 로마 제국은 신성하지도 않고 로마도 아니고 제국도 아닌 나라다. 이런 별명이 있을 정도로 신성 로마 제국은 사실 이름뿐인 허울뿐인 존재였고 되게 분열이 많이 되어 있었어.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이란 것도 나중에 프랑스 혁명 이후에 나폴레옹에 의해서 완전히 해체가 되는데 그 이후에도 그냥 그 분열된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베이스로 깔고 독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1800년대 초반 유럽 지도야. 독일 지역, 이탈리아 지역보다도 훨씬 더 복잡하지, 그지? 엄청나게 많은 그런 세력들로 나눠져 있어. 자, 이 지역에서 눈에 띄는 세력이 두 세력이 있을 텐데, 바로 어떤 세력이냐면은, 이 빨간색 독일 지역에 걸쳐 있는 것 중에 지금 파란색 걸로 표시되어 있는 나라가 어디냐? 바로 프로이센이고, 밑에 노란색으로 크게 이만큼의 영역을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디야? 오스트리아야. 이 프로이센 아니면 오스트리아 이 두 개가 독일 지역에서 가장 큰 세력을 갖고 있었고 당연히 프로이센 아니면 오스트리아 둘 중에 한 나라를 중심으로 독일 지역이 통일될 운명에 있었던 거다. 자, 이 두 개의 나라 중에 그럼 독일 통일에 앞장섰던 나라는 누구냐? 바로 프로이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이센이 독일 통일을 주도하는 거야. 자, 프로이센의 과제 이탈리아와 마찬가지겠지. 분열되어 있는 국가들을 통합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남부 지역에 이만큼 지도 벗어날 정도로 이만큼 엄청나게 큰 세력을 갖고 있는 오스트리아의 간섭에서 벗어나는 것 역시 프로이센의 주된 과제라고 할 수 있어. 자,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프로이센이 수행했는지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일의 통일 과정은 총 5단계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 자, 먼저 프로이센은 정치적인 통합이 아니라 경제적인 통합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관세 동맹이라는 걸 주도하는데 관세 동맹은 뭐냐? 쉬워. 관세가 뭐야? 관세. 다른 나라의 물건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세금을 붙여가지고 물건의 흐름을 막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게 관세잖아, 그지? 이거 절대주의할 때 공부했습니다. 자, 근데 관세 동맹은 뭐냐? 동맹을 맺은 나라끼리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렇다면 뭐야? 관세가 없기 때문에 물건들이 국경을 벗어나가지고 동맹끼리는 아주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경제적으로 하나의 세력권으로 통합될 수가 있다. 그래서 프로이센 같은 경우에는 이 파란색이 프로이센인데 다른 나라들을 관세 동맹에 끼워가지고 점점 더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던 거야. 여기 하얀 색깔은 오스트리아야. 그지? 오스트리아 남겨준 거야. 프로이센 중심으로 관세 동맹을 하면서 다른 독일 지역에 있는 나라들을 프로이센 중심으로 강하게 끌어들이고 있었던 거지. 이제 프로이센이 주도하는 그런 통일의 흐름이 마련되기 시작한 거야. 첫 번째, 경제적 동맹, 관세 동맹.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프랑스에서 1848년에 2월 혁명이 벌어지고 그 2월 혁명의 자유주의의 물결 타고 프로이센까지 오는 거야. 그러면서 이 독일 지역에서 의회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의회 좋은데? 우리도 의회를 통해서 한번 통일 방안을 논의를 해볼까? 그러면서 프랑크푸르트 국민회의라고 하는 그런 의회가 만들어져서 이 의회에서 독일인들이 독일의 통일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유주의 당연히 좋은 거고 의회 당연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좋게 흘러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의회에서 결정을 하긴 합니다. 어떤 내용들을 논의를 하냐면 자, 보니까 프로이센이랑 오스트리아가 이 빨강 색깔이 독일 땅입니다. 이 빨강 색깔 독일 땅의 양대 산맥인데 보니까 오스트리아는 독일 땅 아닌 지역이 꽤 많다. 그러면은 오스트리아 중심으로 통일하면은 이건 진정한 독일이 아니라 다른 민족이랑 짬뽕된 독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땅을 배제를 하고 오스트리아를 배제하고 게르만족 원래 오리지널 독일 민족인 게르만족이 중심으로 있는 이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해서 독일 땅을 통일을 하자라고 하는 것들을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흐지부지 돼. 그래서 결론은 뭐냐? 실질적인 효과가 의회 운동이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통일 운동이 점점 더 동력을 상실해가고 이런 느낌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의회 운동이 실패할 때 등장했던 인물이 독일 통일의 주인공, 가장 유명한 인물 누구냐? 바로 비스마르크 되겠습니다. 비스마르크는 철혈 정책이라고 하는 정책을 펼친 걸로 유명한데 그래서 별명이 철혈 재상입니다.
자, 프로이센의 재상이었던 비스마르크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독일이 프로이센에 기대하는 것은 프로이센의 자유주의가 아니라 그 군비입니다. 당면한 문제는 언론이나 다수결이 아니라 오직 철과 피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당면한 문제가 뭘까? 독일의 통일이겠지. 독일의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래요? 언론, 다수결, 자유주의, 의회 이런 거 아니야. 오직 뭐? 철과 피. 즉 뭐다? 전쟁. 프로이센의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서 오직 전쟁으로 다 뚝까 부수고 힘으로 통일을 해야 된다. 강제로라도. 그게 프로이센의 비스마르크의 철혈 정책입니다. 어때? 상당히 무섭지, 그지? 자, 그래서 이 비스마르크가 힘을 얻기 시작해, 프로이센에서. 봐봐, 지금 우리 의회 했는데 안 되지 않냐? 언제까지 의회하고 있냐? 이러다가 우리 백날 지나도 통일 못한다. 우리 철과 피, 전쟁으로 통일합시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결국에 프로이센을 비스마르크가 이끌게 되고, 이 비스마르크가 이끄는 프로이센은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까 제일 먼저 꺾어야 되는 라이벌 국가 어디라 그랬어? 맞아, 오스트리아야. 자, 그래서 독일 지역에서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한판 붙게 됩니다.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전쟁이야. 독일 지역 뭐 난리가 났겠지? 프로이센이 이길 것 같은 애들은 여기 얕은 하늘색, 얘네들 여기 편든 거고, 오스트리아 이길 것 같은 애들은 이쪽으로 편들고, 그지? 그래서 한판 붙었어. 근데 결과적으로는 프로이센이 승리를 합니다. 싸움을 엄청 잘하나 봐, 비스마르크가, 그지? 그러니까 전쟁하자고 그랬겠지, 그지? 자, 그래서 프로이센이 승리하면서 이 지역의 판도가 어떻게 바뀌냐? 이 지도를 잘 보세요. 자, 이랬던 독일의 판도가 이렇게 변합니다. 자, 북쪽 지역을 프로이센이 북독일 연방이라는 것을 결성해가지고 완전히 다 차지해 버리는 거야. 굉장히 힘이 강력해졌지. 이제 남은 지역은 어디야? 오스트리아 땅을, 지금 자기들이 물리친 오스트리아 땅을 제외하면은 이쪽 남부의 노란 색깔 지역만 점령을 하게 되면은 완벽하게 독일을 통일하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래서 프로이센은 신나게 남부 독일을 통일하려고 했을 거야. 그런데 이때 독일이 남부를 점령하는 것을 반대했던 이웃 국가가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여러분이 눈치챌 수 있을 거야. 북독일 연방이 남부 지역을 점령했을 때 싫어할 만한 나라. 오스트리아는 이미 한번 꺾었잖아, 그지? 어딜까? 그래, 바로 프랑스야. 왜냐? 북독일 연방이 프로이센이 남부까지 차지해가지고 거대한 땅을 갖게 되면은 프랑스는 바로 국경 바로 옆에 엄청나게 강력한 세력을 하나 두게 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거야. 그래서 프랑스는 북독일 연방의 남부 지역을 차지하는 것을 별로 썩 달갑지 않게 생각했고, 이는 결국에 프로이센과 프랑스 사이의 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이지. 그리고 이 전쟁에서 또 프로이센이 승리를 하게 되지. 결국에 프로이센은 남부 독일까지 완벽하게 점령하게 되고 1871년에 독일을 통일하고 독일 제국을 수립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인물이 아마 비스마르크일 거야. 그래서 독일 제국이 지금 수립된 장면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871년의 지도를 보게 되면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지도랑 좀 달라, 그치? 지금 보게 되면은 그리스 독립했고, 이탈리아 통일했고, 독일도 독일 제국으로서 통일한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 스타트할 때 지도 요거랑 비교해 보면은 딱 느낌이 오지? 상당히 깔끔하게 민족주의 운동이 성공했던 거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하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민족을 제일 좋아하는 애들이다. 그래서 민족의 독립, 민족의 통일, 민족의 팽창을 추구하고, 우리가 그리스, 이탈리아, 독일을 공부했는데 그중에 그리스는 그냥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했다. 이 정도 여러분이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탈리아 통일은 총 4단계였습니다. 1단계 마치니가 자유주의의 씨앗을 뿌리고, 2단계 사르데냐 왕국의 카보우르가 북이탈리아를 통일했으며, 3단계 가리발디가 의용군이었던 붉은 셔츠단을 이끌고 남부 이탈리아를 통일하고 4단계 두 개가 합체되었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독일의 통일은 총 5단계였어. 제일 첫 번째 경제적인 통합 먼저 했지. 프로이센이 주도했던 관세 동맹. 2단계는 자유주의의 물결 때문에 독일에서도 의회가 시작되었지만 잘 안 됐고, 3단계 누가 등장한다? 비스마르크가 등장해서 철렬 정책으로 빵 때려버리는 거야. 그리고 나서 두 번 연속 전쟁하지. 네 번째 단계 오스트리아와 전쟁에서 북쪽을 통일해서 북독일 연방을 결성하고, 마지막 다섯 번째 프랑스와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독일 제국을 수립하고 독일을 통일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민족주의 운동 오늘 또 바쁘게 공부를 해봤는데 여러분들 잘 따라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바다 건너서 아메리카 대륙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가 많았어.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자. 안녕.